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월러스타인의 유토피스틱스를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 소설도 하나의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랄까요? 그 사유의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토피스틱스라는 말을 굳이 끌어들였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문장들 보죠. 어느 도시 혁명의 현장인데, 여기서 떠나요. 도시에서, 뉴욕에서. 여기 센트럴 파크도 나오고, 무슨 서점 있죠? 유명한 브렌타노인가요? 어떤 서점도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14번가에 집이 있고 하는 걸 봐서는 뉴욕 맨하튼 근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밀림으로 가는 길에 수도에 들르고, 아마도 베네수엘라의 수도처럼 보이죠?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카라카스인가 그렇죠? 여기서 어떤 항구에 들렸다가 다시 밀림으로 가는 쭉 여정에 어느 곳에선가 호텔에 머물고 있다가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건 40년대, 5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었던 다양한 정치적 격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얘기할 때 멕시코 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혁명의 열풍이 불어닥치는데 오랫동안 이어지죠. 그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레오 카르펜티에르는 혁명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의 왕국에서 앙리라는 사람이 이 흑인 나폴레옹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 잔인한 독재자가 돼요. 그러니까 혁명에 대한 깊은 환멸을 품게 되죠. 근데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하면서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가 함께 쿠바 혁명의 성공을 이끌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 카르펜티에르의 생각이 좀 달라진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혁명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또는 비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를 이 문장에서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혁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보수주의자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자의 운동인지, 또는 가톨릭 신자에 맞선 급진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운동인지, 이런 게 막 뒤섞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다 뭐예요? 내게는 교황파와 황제파의 이야기처럼 사건들에 대한 나의 무지를 알게 됐는데, 그 집안 싸움과 때적인 형제 간의 다툼, 어제는 절친한 사이였던 이들의 싸움이 놀라울 뿐이었다. 이들의 그 이권을 둔 싸움들이지 대단한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죠. 평소에 내 논리에 따라 이 시대 특유의 정치적 갈등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종교 전쟁에 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혁명 상황들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이들과 보수파 간의 다툼은 각자가 주장하는 이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시간차를 보여 마치 다른 세기를 살아가는 인물들 간의 시간을 초월한 전투 같은 양상을 띄었다.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1890년대부터 멀리 보면 1820년대부터죠.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이 라틴 아메리카를 강타해요. 실제로 19세기 초반 1920년을 전후해서 남미가 다 독립하거든. 독립하면서 이제 온갖 세력들이 권력 다툼을 해요. 그 혁명의 이름으로. 수많은 쿠데타들이 반복되고 그러죠. 근데 이 혁명의 최정점에 있던 게 멕시코 혁명입니다. 여기 우리 소설에 잠깐 언급되는데 판초 비아를 비롯한 거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니카라구아까지 가고요. 70년대 칠레까지 이어지고 아주 지속적으로 혁명이 몰아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쿠바 혁명 전까지는 1959년 전까지 까르펜티에르의 혁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의 문제는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5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림으로 가는 길은 사실 회귀하는 길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그 잃어버린 모습이지만은 우리 독자들이나 인류적 과제를 보자면은 인류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해발 고도의 변화와 깨끗한 공기, 습관의 변화, 어린 시절의 언어와의 재회가 내게는 아직은 흔들리는 그러나 확실히 느껴지는 회귀, 그리고 잃어버렸던 균형을 나에게 선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슈에게는 지루할 뿐입니다. 관능적인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보니까 이 시골 밀림에 오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무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 부르주아적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무슈야말로 부르주아적이라는 거죠. 이 무슈를 통한 자기 비판의 수행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세 여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시라는 자기 아내는 현실적인 일에 얽매여서 한치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한 인간형, 도시형 인간형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그 음모나 기획을 통해서 남편을 이용하죠. 그런 도시 여성을 얘기한다면은 이 무슈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분신처럼 보여요. 나의 분신, 서양적인 것에 매달렸던 시절, 초현실주의에 환호하고 어떤 지적 그 고개에 빠져 있었던 그 시절에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인물로 무슈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사리오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내 안에 은폐되어 있었던 가장 그 원시적이고 강렬한 욕망의 화신처럼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사리오는 다시 보겠지만은 만만치 않은 여성입니다. 내가 쥐거나 소유한다고 내 손에 있는 여성이 아니죠. 그 여성이 아닙니다. 이 세 여성은 물론 잘 봐야 됩니다. 이 세 여성은 자신의 분신이기도 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늘 밤 그들을 보자. 내가 유년기까지 살았던 이 환경에서 갑자기 뿌리 뽑힌 것이 얼마나 내게 큰 해를 입혔는지. 우리 세대 사람들이 이론에 빠져 쉽게 현혹되어 미노타우로스처럼 지적 미로에 갇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게 1인칭이잖아요. 나 자신이 아까 무슈를 통해서 자신을 비판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미노타우로스의 그 미로에 갇힌 채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되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밀림으로 가는 길은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어집니다. 유럽 사회에 대한 깊은 환멸이에요. 자신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서명했다는 이유로 감금된 상태에 있다가 초현실주의 시인인 데스노스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파리에서 초현실주의자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랬죠. 11년 동안이요, 자그만치. 근데 그걸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고, 밀림을 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유럽을 상대화합니다. 이제 야만의 눈으로 문명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봤을 때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을 봤을 때 달라지죠. 이 포지션의 변경이 관점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겠죠. 여기 유럽 사회의 환멸이 이렇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기 로사리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밤이면 광장에서 유명 대학의 학생들이 책을 불살랐다. 아마 나치를 얘기하는 것 같죠? 나치 그 수정의 밤과 함께 그런 나치의 그 폭력적인 사상 탄압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륙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으로 죽은 아이들 사진을 보거나 소금 강산에 갇힌 현자들에 대해 듣거나 원인 불명의 유괴나 납치, 추방, 투장에서 총살당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였다는 거죠. 유럽의 야만성은 우리 상상하는 것 이상이죠. 네. 근데 그런 게 대부분 가려지죠.
가려집니다. 대양해인이 뭐니 문명사회니 뭐니 해서 다 가려지죠. 은폐됩니다. 그 빛만 우리에게 다가오죠. 문명의 빛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곳에 오면은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 나는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이 아버지는 유럽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 같아요. 사회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세계와 내가 실제로 만난 세계 사이의 간극에 놀라고 깊게 상처받았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럽을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에라스미스의 미소와 이 에라스미스의 풍자는 대단한 수준이죠. 이 에라스무스의 그 우신예찬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잠언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인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출신의 인문학자 에라스미스와 프랑스의 최고의 그 인문학자인 누굽니까? 몽테뉴를 빼놓고서는 유럽의 인문 정신의 뿌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살책이 생겼네. 에라스무스의 책과 그리고 몽테뉴의 에세라고 그러죠. 우리 수상록이라고 주로 많이 번역을 하죠. 최근에 에세가 완역이 됐습니다. 그 전에 번역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편집한 것들이 많고요. 완역본으로는 동서 출판사에서 나온 게 완역본입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몽테뉴 얘기는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에라스무스에 관한 그 해설이랄까요? 전기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의 뛰어난 학자죠. 중세의 가을을 쓴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하이징아, 옛날에 호이징가라고 했었는데 하이징아가 쓴 에라스무스가 있고요. 그리고 몽테뉴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가 쓴 명작이 있습니다. 호타 요시에라는 사람이 쓴 몽테뉴가 4권짜리인가 있을 거예요. 4권짜리를 보면 몽테뉴의 큰 인문지성의 흐름들이 보입니다. 워낙 방대하거든요. 근데 명문들이 진짜 많아요. 대단합니다. 보세요. 에라스미스의 미소와 방법소설. 이건 데카르트 얘기하는 거죠. 휴머니즘 사상과 파우스트적 갈망과 아폴로의 영혼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에서 나는 정말 유럽이 이런 사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재판과 화형, 새로운 형태의 순환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 형태를 만났다.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상대화해서 보는 거죠. 어디에 와서? 밀림으로 가는 길에. 나는 점점 시대에 지쳐가고 있었다. 철창 처진 공간, 금서 목록, 황폐해진 연구실에 지친 나머지 나는 방향을 전환해 지내볼까 해 다시 대서양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유럽에서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우리 이 강의의 큰 제목이 문명의 야만성, 야만의 문명성 이랬었죠. 그 엇갈리는 지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과 저곳 또는 그곳인데 이게 이 소설도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시스포스만큼이나 이곳과 저곳인데 이건 토마스 만의 마이산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와 저 아래가 있었죠. 그 대조가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그 여정은 돈키호테의 변주이기도 해요. 우리가 돈키호테를 황금세계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읽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읽었고 우리가 읽어봤던 것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되돌려 보면은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다시 보면 또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제가 강의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보는 편인데 언젠가는 볼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녹화가 나는 걸 잘 안 보는 이유가 그때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서글퍼서 못 보겠어요. 그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이렇게 민둥산이 돼가는 과정을 역력하게 보여주잖아. 배기가 싫어요. 서글픈 일입니다.
이곳과 저곳, 저곳과 그곳인데, 만약에 돈키호테나 우리가 했던 강의들 있죠? 돈키호테나 마이산을 다시 보시면은 이게 또 다르게 읽힐 겁니다. 다 연결되니까요. 자, 이곳은 밀림, 여기입니다. 자기 와 있는 곳이고, 저곳은 유럽이거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야만과 문명과 야만이 뒤섞이는 거죠. 이곳에서는 많은 이가 천막 지붕 아래 질그릇 하나 해먹 기타 한 대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의 일종의 애니미즘,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애니미즘, 아주 오래된 전통의식이 살아있으며 저곳에 우리가 남겨두고 온 문화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문화의 현존인 신화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다. 점점 구체화되죠. 이 문명과 야만의 기준 설정이라는 게, 이 기준은 다 넘나들긴 합니다만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카르펜티에르는 밀림이나 이 원시성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 원시성이나 밀림이나 이런 라틴 아메리카가 간직하고 있는 그 공포, 그죠? 이 두려움, 이 자연의 파괴성, 이런 것까지 함께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들도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죠. 뒤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어느 곳에서 만난 애벌레 같은 인간 있죠. 그리고 저 뒷장면에 나오는 이 나환자인 나카스키인가? 한 사람 있죠. 이 마르코스 아우레가 총을 들고 와서 죽이는 인물 있죠. 그 어린애를 강간한 친구 있잖아요. 이런 그 세계에도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장소 그리지 않아요. 이 나라도 이곳도 산타모니카도 국가 이성에 지배될 때가 있을 텐데라는 불안까지도 드러내죠. 치밀하게 이 문명과 야만을 사유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어렵죠? 이 신화를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왜 신화인가에 대한 질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신화인가? 우리가 인류학이나 신화가 특히 신화는 우리 인문학의 보물섬이고 보고고 보물창고죠. 그러니까 인류학은 우리의 현실적 실천의 이 레버리지,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인류학에서 자원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으로 보자면은 현대 철학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죠. 그죠?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조가. 그게 현대 철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 의지로 뭘 세계를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구조화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레비스트로스와 사르트르의 대논쟁입니다. 야생의 사고 마지막 장에 있는 레비스트로스의 유명한 반론이 있죠. 그러니까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레비스트로스는 그렇지 않다.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이 건물이든 뭐든 배치하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푸코나 둘레즈나 이런 사상가들에게 이어지죠. 주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체도 내 의식에 의해서 주체가 구성되고 형성되고 그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관계 구조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철학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게 구조 인류학이에요. 그 정치 인류학의 보고서들이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비판들은 정치 인류학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이를테면 클라스트르라는 프랑스 출신의 정치 인류학자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걸작을 썼다 그랬죠. 여기에서 국가의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경제 인류학의 보고서들을 보세요. 교환 가치가 팽배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증여, 선물 경제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힘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게 지역 공동체 문제고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시적인 그 삶들에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 이런 많이 들어봤죠? 아주 오래된 미래에서 인간의 미래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오래된 과거에서 인간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공부하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죠. 신화를 그냥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겠죠. 여기 신화에 대한 이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죽음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큰 결심을 했다. 이것도 로사리오에 얘기하는 거죠. 산타모니카 데 로스 베나도스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작업들을 배울 것이고, 단순한 작업들. 그 첫걸음으로 성당 건축 작업을 지켜볼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내게 강요한 시시포스의 운명을 피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시시포스의 운명이라는 것. 포로가 되어 쳇바퀴 위를 도는 다람쥐의 공허한 직업으로부터 암흑 속의 일과 계산된 시간으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다른 시간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월요일은 잿빛이 아닐 것이고 월요일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내가 짊어졌던 바위는 그 쓸모없는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이다. 목요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만 있으면. 이 월요일이 문제죠. 자본주의적 시간 질서에서 벗어나려 저항할 것이라는 얘기겠죠. 아까 신화적인 사유 또는 신화적인 상상력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구체적인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로사리오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로사리오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장례 절차들을 쭉 펼쳐놓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례 절차는 제 아버지가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에 그 옛날식으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안방에서 다 칠성판 위에 다 놓고 염까지 하고 다 상여 꽃상에 다 태우는 과정까지 매장하는 과정까지를 저도 그때 상복을 입었었죠. 우리 어머니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삼배 옷으로. 지팡이 대나무 지팡이였고. 근데 그거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장례식장으로 대체돼 버렸죠. 그게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53년에 쓴 것인데. 그러니까 로사리오와 그 자매들이 아버지 장례식 치는 장면인데 이건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장례 치는 장면하고 겹칩니다. 이 장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기에 피비 쉘리의 사슬에서 풀린 프로메테우스, 이 얘기는 뒤에 시간이 허락하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소설을 관통하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디세이아고요. 우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책이 피비 셀리의 사슬에서 풀린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디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라고 얘기하죠. 시극입니다. 시극. 포에틱 드라마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어로 된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이 다 풀렸으니까 대본들도 다 영어로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한국어로 된 건 이게 있고, 세 번째가 누구죠? 그 유명한 역사학자 투키디데스. 이 페르시아 원정기라고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원정기, 하나의 모험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나바우스인가 보다. 아나바우스인가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세 권의 책이 쭉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상상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작품이 바로 피비 쉘리의 언바운디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쉘리 부부는 대단하죠. 우리 메리 쉘리 있잖아요. 프랑켄슈타인의 그 부제가 뭐라고요? 더 프로메테우스 오브 모더니티라고 그랬죠. 근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두 작품이 시인 이 피비 쉘리의 시극과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게 언제냐면은 메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이 나온 게 18년이에요. 18년. 마르크스가 태어나던 해예요. 1818년에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제인 오스틴이 이제 소설 막 쓰고 막 그 죽을 무렵이에요. 제인 오스틴 죽은 게 1812년인가 그렇죠? 그 얼음입니다.
1818년이면 뚜르게네프가 태어난 해죠. 요 무렵에 뭡니까?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썼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에 있는 게 아니고 최후의 인간이라는 걸작 SF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남편도 이해 못지가 않죠. 이 피비 셸리는 시뿐만 아니고 시극, 드라마 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메리 셸리의 부모가 대단합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울프스턴 메리라는 유명한 그 엄마 있죠. 엄마가 여성운동을 이때 이미 놀랍지 않아요? 18세기의 경계 지점에서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최초의 아나키스트 쪽입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이건 통찰력보다는 예지력에 가까워요. 억압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여성이든 인류든 이 문제를 고민한 대단한 집안입니다. 자, 이 사슬에서 풀린 프로메테우스 중에서 이 한 문장을 인용하는데 나중에 이걸 테마로 해서 작곡도 하고 그러죠. 그대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죽은 자의 언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신화에서 모티프를 취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자의 언어를 상실해버리면서입니다. 죽은 자의 교통이 끊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타자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기는 정글이 돼버리는 거죠. 산자들만의 살아있을 때 모든 걸 쟁취해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상실해버린 채, 이 살아있을 때 모든 걸 욕망하는 걸 다 획득해야 된다는 정글의 논리만 지배하는 자기 파멸의 길을 촉구하는 세계로 들어서버린 것이지. 이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회는 멸망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보여요. 모든 건 살균 처리해버리죠. 애도의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교환 가치로 보자면 애도의 시간만큼 불필요한 시간이 없지.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걸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써요. 서술합니다. 내가 살았던 도시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목소리의 뜻을 몰랐는데, 그 도시는 유럽이거나 뉴욕입니다. 실은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잊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 그리스 비극을 얘기하겠지만은 그리스 비극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안티고네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소포클레스. 맞죠? 소포클레스? 거기에 죽은 자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문제예요. 근데 그걸 노년이나 죽음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관계가 피폐해지고 각박해지는 거죠. 실은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잊었기 때문이다. 홀로 된다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알고 그토록 불확실한 길에 자신을 홀로 두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들의 고통을 아는 이들의 언어 말이다. 근데 이 장래에 계속 또 여기에 예속되는 게 아니고, 슬픔에 예속되는 게 아니죠. 이 강렬한 애도와 함께 또 삶은 새로운 향연과 축제로 이어지는 거지. 이 문장 길게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서 확인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보면 그런 의뢰들이 나와요. 가시는 길에 노잣돈 같은 얘기들이 있죠. 여기 다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염할 때, 나는 아버지 염할 때 옆에 지켜봤는데 다 쌀도 넣어주고 입에다가 그 동전도 넣어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다 저승하고 이어졌다 있다는 거지. 그 나중에 상해 나갈 때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장례식 절차들이 쭉 그게 서술되고 있고, 길게 이와 동시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속되고 사소한 일이 되었는지, 근조화환과 얼음 침대의 시대, 엄숙한 표정으로 의식을 준비하는 장례 대행회사 직원들, 거창한 의식과 기도로 진행되는 행사, 공용 물품과 돈을 바라며 시신 위로 뻗은 손을 감추지 못하는 냉정한 사업에 대해 생각해 봤다.
맞죠? 이게 53년에 쓰여진 겁니다. 뭐 이 안에 흐르는 기운들, 사자와 산자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의 흐르는 기운들을 다 살균 처리해 버립니다. 여기 남는 것은 돈 달라고 벌리는 손길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비극 앞에 미소 지을 수도 있으리라. 이곳은 여기입니다. 지금 그 밀림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인류 초기의 의식이 재현되고 있었다. 로사리오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인류가 이러했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산자들과의 교류, 통로인 그 언어를 상실했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존경받지 못해요. 존엄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현명한 노인이라는 건 요즘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은 그냥 성가신 의뢰일 뿐이에요.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모든 최대치로 실현하고자 하죠. 삶이 얼마나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팍팍해지겠습니까? 뭐 이런 이 강의하다 보면은 엉뚱한 소리들 자꾸 나와요. 엉뚱한 소리 자꾸 나옵니다. 그건 뭐 이 구어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엉뚱한 사람 얘기하고 그래도 이 사람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만일 로사리오, 여기 강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는 연인이 있었죠. 연인 대단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정말 아름답죠. 여기는 일주일마다 의무적으로 행사하는 루시아고의 사랑행위는 다르죠. 정말 여기서는 자연 속에서 빚어지는 황홀한 관계입니다. 원초도 리듬을 따르는 것이겠죠. 물가에 무릎을 꿇고 이 문장의 맛들을 잘 즐겨야 됩니다. 문장의 맛들을 머리를 늘어뜨린 채 문장의 맛들을 즐기려니까 책 안 읽으신 분들은 괜히 고개 떨구는데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제가 인용한 문장들만만 즐기셔도 돼요. 이게 에센스니까. 물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손에 빨랫돌을 든 그녀의 모습은 조상들의 실루엣을 닮아 있었고 우리 엄마의 모습이 선합니다. 저 어렸을 때 빨래터에서 봤던 엄마의 모습. 이게 돌멩이 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했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나요? 지난 세대 동안 그녀의 피부색을 밝게 만든 친족들보다 피부색을 밝게 했다는 게 여러 혈통이 섞였다는 얘기죠. 특히 백인 혈통이 많이 섞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사리오는 흑인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조상들이 백인 혈통과 섞였다는 얘기죠. 왜 아니겠어요? 300년 넘었는데. 스페인이 이곳에 온 지 300년 훌쩍 넘은 시점이잖아요. 스페인이 이쪽에 본격적으로 온 게 1520년 무렵입니다. 1515년 20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훌쩍 넘었죠. 얼마나 많은 피가 섞였겠습니까? 밝게 만든 친족들보다 이곳의 여인네들과 더 가까워 보였다. 원주민 여인네들과. 그녀의 비밀은 먼 세계, 내게 알려지지 않은 빛과 시간을 지닌 세계의 냄새였다. 이 냄새도 중요한 서사적 매개물이죠. 어린 시절의 그 냄새의 기억과 함께 떠올려 보세요. 내 주위의 모든 이가 원초적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평화롭게 어우러져 각자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 어린 시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삶하고 1960년대 시골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다 돼지하고 공존하는 공간이었고, 그죠? 똥오줌이 다 우리의 걸음이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70년대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달라진 세계는 상상도 못했죠. 그게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삶들이 5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도시 아파트의 수세식뿐만 아니고 시골도 다 수세식 아니고 화장실에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저하고 너무 비슷해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하고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이 소설은 아이를 업어서 키우는 그 육아 문화가 있는 곳이 한국하고 안데스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인종적으로도 많이 닮은 것 같고, 물론 이게 베링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같다는 설이 있긴 하죠.
베레니가 어렸을 때 이쪽 몽고족들이 넘어갔던 설이 있긴 한데 그 아이 오버 키우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 닮았습니다. 원초적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평화롭게 어우러져 각자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내가 다소 공산적인 이야기를 통해 접해왔고 실존하는 인간과 다른 영역의 존재를 여겨왔던 그 원주민들은 자신의 영역, 자신의 공간 속에서 자기 문화의 완벽한 주인으로 다가왔다. 자기 생활과 자기 문화의 완벽한 주인으로 보였다는 거지. 제가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내일 모레가 어머니 기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머니 물건들 다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결혼할 때 그 우리가 우인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우인 대표. 남자 신랑의 들러리들 있잖아요. 들러리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50년대 딱 이 무렵이겠네. 우리 누이가 56년생이니까 55, 6년 무렵입니다. 그 무렵인데 우인 대표들이라고 썼는데 그 이름들이 다 내가 알던 아저씨들이에요. 야, 문장이 명문입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고요. 문장도 유려하고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관해 놓으라 했거든요. 이게 길게 접이식으로 쭉 썼는데 정아무개를 장가 보냄에 쭉 씁니다. 이렇게. 그 아주 달필의 한자 어휘도 아주 자연스럽고요.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그 교양의 수준이 어림없습니다. 그 시골 깡촌이거든요. 전기가 제가 중3 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70년대 후반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동네인데도 그 교양의 수준이 놀라웠던 거지. 그러니까 어지간한 애들은 다 서당에서 한자를 배웠거든. 천점을 뗐거든. 그 공동의 삶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자존감도 대단했고. 저는 이 글 보면서 그 글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웠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글을 보는 것만큼이었어요. 그 정도로 선비는 아니라 할자 농투선이들이에요. 농투선이들인데도 그 정도의 교양이 있었던 거지. 이문구의 우리 동네 같은 소설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롭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농촌 사회가 붕괴되면서 그 전통과 이어지는 고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비극이죠. 야만인이라는 어처구니는 없는 인식만큼 그들의 실체에 동떨어진 것도 없다. 이게 주제 문장이죠. 로사리오 같은 그런 저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니들은 어떤데? 라고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내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들을 원시적인 존재로 덧칠하는 것은 아니었다. 생선들을 정확하게 꿰었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옥 집 짓는 거 보세요. 응? 그때 투시도가 있겠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있겠어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걸 짓는 거 보면은 볕단 쌓는 것도 그렇고요. 화살을 입으로 불어 명중시키고 우리 인걱정에 나오는 누구더라? 누가 이렇게 대가지를 입으로 불어서 맞히는데 박위복인가? 집의 뼈대를 야자수 잎으로 덮는 마감 기술을 지닌 이들은 내게 삶의 연극 무대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쇼해낸 고수의 경지에 이른 인간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그랬죠. 그 삶이 풍요로웠어요. 편리한 것과는 다르게.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게 저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강 근처에 있는 어느 원주민들의 삶이 내 어린 시절의 삶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골에서 안 살아봤나? 대부분 살아봤잖아요? 서울 출신들 잘 모르겠지만 서울 출신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삶의 경험에서 서글픈 존재들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로사리오의 당당함 보세요. 당당함은 꼭 봐야 돼요. 256페이지. 그래서 결혼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죠. 결혼할까 결혼의 문제가 떠오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6페이지? 아닌데 259페이지네요. 페이지 잘못됐습니다. 259페이지 보면은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로사리오가 얘기합니다. 그녀에 의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결혼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 맞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없앤다는 것이다. 나 당신의 여인이라고 자기를 부르잖아요. 자신을 3인칭화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또 존경하면서도
당신에게 법적으로 구속되고 싶진 않다는 거지. 이런 사회에 와야죠. 헤어지려는 남자에게 맞서는 여자를 가장 잘 도와주는 무기는 언제든지 그를 두고 홀로 두고 그를 떠나 홀로 두고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로사리오에게 있어 법적인 아내란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바람을 피우고 학대를 일삼는 집을 떠나면 경찰을 시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의미했다. 결혼하는 것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만든 법의 무게에 지배받는 것이다. 로사리오는 자유로운 결합에서도 남자도 그를 기쁘게 하고 보살펴주는 일을 가지려면 대우를 잘해야 한다는 걸 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 촌스럽지만 논리적인 개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혜석이 그렇게 힘들게 얘기했던 것을 깔끔하게 얘기하잖아요. 쌈박하게. 나는 이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 세대는 끝났지만 머지않은 세대에는 이런 세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이 야생의 사고를 참조해서 읽으시면은 바로 와닿을 겁니다. 네, 이런 원시인들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 야생의 사고라는 게. 근데 문명인들의 사고가 인간의 인식이나 이 논리의 끝을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산타모니카 데 로스 베나루스.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었던 유토피아 같은 장소죠. 이 장소에서는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은 내 빈약 하나만 내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대해서. 그 대신 모든 곳에서 이곳에서 산타모니카에서 지혜와 사색, 예술과 시, 신화의 형태를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쓴 수백 권의 책보다도 인간을 이해하는 데 더 큰 교훈을 주었다. 이 지혜 이성, 신미 이성은 훨씬 이쪽에서 개발되어 있었다는 거죠. 도구적 이성 쪽은 이쪽 문명 쪽이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성 중에서 심미적 이성이나 지혜로운 이성들은 이쪽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아델란타도는 단순히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여기 땡땡 공책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공책을 빌리기 위해서 애쓰고 주니 안 주니 하는 얘기 나옵니다. 엄숙하게 기록될 법규에 기반한 폴리스를 뜻하지 않게 매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금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루만 시간 주겠다. 안 떠나면은 처리하겠다는 것이겠죠. 여기는 그런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지요라고 아델란타도의 아들이 얘기하죠. 이 마르코스가 나중에 로사리오하고 결혼한 것으로 얘기가 돼요. 여기서 함께 사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로사리오를 찾으러 갔던 나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육체는 간결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졌다. 모든 신체도 바뀌고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음악도 새로운 원시성에 기반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제 그걸 너무나 노트에 기록하고 이러니까 그걸 우리의 로사리오는 별로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죠. 저럴 필요가 있는가. 그 하나의 과업으로, 과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로사리오는 달라지죠, 눈빛이. 돌아오겠다는 걸 별 신뢰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훌륭한 여성이죠. 어느 날 인간은 옥수수의 눈과 나비의 갈색, 여기 옥수라 나와 있는데 원문은 아마 옥수수인 것 같습니다. 옥수수의 눈과 나비의 갈색 날개에서 알파벳을 발견할 것이고, 나비의 날개에서 알파벳을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 점박이 달팽이 하나하나가 늘 시였음을 경이로움과 함께 깨달을 것이다.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산타모니카에서 발견하고 배운 거죠. 여기 산타모니카의 이면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완자 나카시오 있었죠. 나카시오 같은 이런 불안의 그 침투도 있다는 거죠. 그걸 늘 경계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요한 그 테마가 될 것 같아요. 295쪽 잠깐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여기 유토피아 얘기 나와요. 여기
나는 허락된 유토피아의 광대한 땅, 실제할 수 있는 이카리아 섬이, 이 이카리아 섬은 프랑스 사회주의자 에티엔 까베의 책에 나오는 유토피아, 환상의 섬입니다. 나는 미래를 기억하면서 이곳에 잠시 살고 있다. 왜냐하면 여행이 내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개념을 뒤섞었기 때문이다. 비동시적인 삶을 동시에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는 어제가 될 이것이 현재가 될 수 없다. 품위도 없고 모든 것이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지치고 늙어버리는 이 차가운 기하학은 현재가 될 수 없다. 우리 이 행복해야 할, 풍요로워야 할 현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빈약한 이 차가운 기하학의 세계가. 이제 나는 오직 훼손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현재만 믿는다. 니체가 계속 떠오르죠. 창세기의 빛에 앞서 창조된 것의 미래만 믿는다. 창세기의 빛에 앞서서 기독교의 성서 이전에 창조된 미래만을 믿는다. 이미 그때 미래 창조됐다는 거예요. 오래된 미래가 그때 있었다는 거죠. 인간 말벌이나 인간 무존재 상태를 거부하고, 인간 말벌, 다 말벌들이지, 말벌 새끼들이죠. 모든 걸 다 약탈해오고 빼앗아오는, 그리고 인간 무존재, 존재의 빛을 상실한 인간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인간 말벌이나 인간 무존재 상태를 거부하고 내 존재의 리듬이 갤리선 감독의 망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존재의 리듬. 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빛하고 연결시켜서 읽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황홀한 책입니다. 정말 황홀합니다. 제가 왜 골랐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한 두 번쯤 더 읽으시면 정말 아름다운 책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바로크식 문장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보여준 세계도 그렇고. 근데 이 휴가는 얼마 만에? 6주 만에 끝납니다. 과정은 얘기를 했죠. 이제 로사리오가 마르코스와 결혼하면서 돌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고민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신세계는 아까 6주간의 휴가를 했었죠. 어느 시시포스의, 현대 시시포스의 6주간의 휴가를 했습니다. 휴가가 이렇게 끝납니다. 신세계는 설명하기 전에 살아봐야 한다. 이곳에서 사는 이는 지적인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살아가야 할 삶이 이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나는 세기를 가로질러 여행했다. 됐죠? 비동시적인 세계들을 어떤 한순간에 경험했다는 거죠. 이 경험을 하고 난 나는 이전의 존재와 다른 내가 되겠죠. 육체를 가로지르고 육체의 시간들을 가로질러 여행하며 아주 넓은 문에 숨겨진 좁은 틈을 통과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산타모니카의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도시를 세우고 에노구의 땅에, 구약에 나오는 땅이죠. 땅에서 직업을 창조한 자들 사이에서 발견한 자유는 어쩌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대입법 작곡가이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우다 멜로디, 성가의 멜로디입니다. 네우다 멜로디에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찾는 이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위대한 현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여행은 위대한 현실을 찾아가는 길이죠. 이 위대한 현실. 이 위대한 현실은 지속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위대한 현실은 지금 나의 현실을 계속 바꿔나갈 수가 있죠. 나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현실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갤리선 감독의 망치질에 따라 내 귀가 먹고 내 목소리가 잠잠해질지를 알아보는 일이 남았다. 아직도 나는 갤리선의 그 감독의 지휘를 받고 있는가? 여전히 시시포스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가? 되돌아볼 때다. 오늘로 시시포스 휴가는 끝났다. 이제 휴가를 끝낸 후에 이 나의 모습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이 소설, 읽거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의 흐름을 개락적으로나마 보시려면 이 책이 좋습니다. 이 창비의 이 시리즈 9권이 나와 있는데 각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 시리즈가 되게 좋습니다. 일식 읽어드린 이 시리즈입니다. 이건 라틴 아메리카 편입니다.
여기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여기에 우리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의 씨앗의 기원인가 이게 실려 있어요.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아까 일식이라는 작품 여기 실려 있고요. 이게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은 감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야의 성서. 이것도 여기에서 많이 인용이 되죠. 내가 읽는 책이기도 하죠. 권에서 읽는 책이기도 한데 이 책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포풀부라고 하는 포풀부입니다. 포풀부. 이것도 한번 가능하면 도서관 가셔서 있으면은 이 책이 있는 도서관은 좋은 도서관이에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디언이라 부르는 이 원주민들의 사유, 사고, 우리는 북미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죠. 이 남미 쪽에도 대단합니다. 중남미 쪽에도. 한번 보면은 오래된 미래상들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상대화하는 문명의 관점에서 보는 영화들이 많죠. 대단해. 당연히 그렇겠죠. 이쪽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는 비판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 영화를 멜 깁슨이 주연하고 감독한 영화입니다. 아포칼립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마야 문명인가요? 잉카 쪽인가? 이쪽을 배경으로 해서 마야죠?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인신 공양하고 이 심장을 바치는 태양의 심장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하죠. 이 원주민들의 야만성을 정당한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라스카 라인이죠. 잉카 문명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러죠. 저 공중에서 바라봐야 보이는 거라 그럽니다. 뭐 세무늬 같은 것도 있고 온갖 무늬 다 있어요. 도대체 뭔가 이게?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지금은 정설로 밝혀졌는데 도시의 수로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 있죠. 그 수로 배치도 그러는데 그것도 뭐 아직 잘 모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암각화들 있잖아요. 우리 울주 암각화도 그렇죠. 그 구석기 시대죠.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그림 그렸을까? 고래가 나오는 그 암각화가 바로 그 울주 암각화입니다. 놀랍죠. 고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고래, 그래서 울산이 고래가 유명하잖아요. 장생포. 모르시는구나. 식민시대까지 고래잡이가 성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 암각화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이 원시인들의 그 지혜랄과 그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획득해가는 과정들, 필요한 이 지성적인 능력들은 대단하죠.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죠, 당연히. 이건 또 다른 책 읽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디드가 아니네요. 언바운드 영화가 아니라 시집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것 같아요.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라고 번역이 되고요.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비극입니다. 이거 좀 다릅니다. 이건 피비 쉘리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 시극을 낭독하는 걸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또는 그 오페라처럼.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정년이라며요. 이 정년이라는 게 여성 국극이잖아요. 국극 모티프로 하잖아요. 이게 대단했거든요. 식민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들이. 그야말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 여성들이 모든 걸 했단 말이에요. 그건 서양에서는 우리 카운터 테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뭡니까 그 영화 파리넬리 같은 거 보듯이. 근데 남성들 중심이었거든. 중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에서는 여성 국국에서는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끌어가죠. 이런 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0쪽을 보면은 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를 모티프로 해서 음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오리노코 강이고요. 밀림입니다. 어디쯤에 있겠죠. 이 밀림을 통과하는 통과 의리도 재밌죠.
어디에 뭘 표시를 해두고 두 번째 찾아갈 때는 못 찾고 돌아오고 있는 과정들이 있죠. 통과 의례로 읽어도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밀림을 우리는 신화의 메타포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인간이 상실해버린 원형적인 모습들일 수도 있고 또 억압된 욕망일 수도 있겠죠. 밀림을 하나의 메타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자연들이 다 바로크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들. 칡넝쿨이 바로크적으로 뻗어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뻗어나갔다는 거죠. 밀림의 사유와 바로크적 사유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만나는가도 중요하죠. 권위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 위대한 현실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의 바로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그 장식이나 꾸밈이나 과장만 해서는 곤란하죠. 내실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봐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적 스타일, 바로크적 문체를 즐기는 것도 이 소설의 맛을 보는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쿠바의 작가 알레호 까르펜티에르의 소설 잃어버린 발자취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발자취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대한 현실은 어떠한지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